여러분 앞에 헤레틱 포크라는 무시무시한 도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중세시대의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종교 재판에서 교회를 모독하거나 잘못 말하는 사람들을 고문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입니다. 이 포크는 흉골과 목구멍 사이에 놓여 목에 감은 가죽끈으로 고정되며 희생자는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넘어지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매달려 있습니다. 끊임없는 고통 때문에 거의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희생자가 고개를 들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피곤해서 고개를 숙이기만 하면 포크가 목이나 흉골에 깊이 박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결국 죄를 자백하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헤레틱 포크의 고통 정도는 140점 척도에서 27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비디오에서 앞으로 보게 될 것은 훨씬 더 끔찍할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이 비디오를 시청할 때 최대한 주의하세요. 고대시대의 웃음 형벌. 범죄자는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칼날과 채찍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 형벌입니다. 그것은 웃음을 범죄자를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워하며 마음속 깊이 꿰뚫는 것으로 바꿉니다. 그중 하나가 웃음 형벌, 즉 웃음을 강요하는 고문입니다. 웃음은 열첩의 보약과 같다는 속담이 있는데 듣기에는 매우 불합리하고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웃음을 벌로 주어 몸을 보양하게 하는 걸까요? 하지만 너무 많이 웃어서 정신없이 즐거웠던 때를 기억해보세요. 분명히 여기에는 고통이 존재합니다. 입 근육이 지칠 때까지 끊임없이 웃어야 하고 경련이 닥치고 폐가 공기로 바닥을 드러내는 듯한 압박감을 느낀다면 여전히 즐거울까요? 이것이 바로 고통을 주는 형벌로 사용된 이유입니다. 특히 고대시대의 부유한 귀족이나 돈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몸에 어떤 상처도 남기지 않고 은밀하게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고문 사실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고문 실행자는 피를 흘리지 않고도 희생자를 고통 속에서 쉽게 죽일 수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범죄자의 발을 소금이나 꿀용액에 담근 후 염소가 발바닥을 핥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웃음이었지만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되자 웃음은 점차 고통과 공포로 변했습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계속되는 웃음은 메스꺼움, 통제력 상실, 심지어 방광 통제력 상실, 숨을 쉴 수 없어서 의식 상실과 같은 극단적인 생리 반응을 희생자에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사람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웃으면 폐 속의 공기가 점점 줄어들고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신경이 극한까지 자극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이제 발이 아니라 신체에서 가장 민감한 부위가 이 방법을 견뎌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인도에서는 작은 벌레를 범죄자의 성기에 넣은 후 호두 껍질로 막아 가두는 고문 방법이 있었습니다. 벌레는 움직이면서 매우 민감한 부위를 자극하여 견딜 수 없는 가려움과 통증을 유발하고 희생자는 즉시 굴복하여 모든 것을 자백할 준비를 합니다. 몸은 극도로 산소가 부족해져 질식사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고대시대의 대부분의 형벌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집행되었기 때문에 죄수는 웃음을 멈출 수 없었고 결국 멈추지 않는 웃음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문의 고통 정도는 140점 만점 중 32점에 불과합니다. 고통의 대부분이 심리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의 심리적 고문 방법은 훨씬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가벼워 보이고 심지어 해가 없을 것 같죠. 희생자의 얼굴이나 머리 위로 물방울이 천천히 떨어지는 것뿐이지만 그 단순함 뒤에는 느리고 끔찍한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불편함에서 극도의 공황 상태, 심지어 광기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중국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중국식 물고문이라고 불립니다. 소문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이나 영화 속 강렬한 묘사 덕분에 유명해졌습니다. 움직일 수 없도록 묶인 채 차가운 물방울이 이마나 머리 위로 계속해서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처음에는 춥고 약간 불편할 뿐이지만 물이 튀면서 자극이 점차 축적되고 새로운 물방울이 여러분의 민감한 신경계에 끊임없이 가볍게 두드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희생자가 눈을 감을 수도 돌아서지도 떨어지는 물방울을 피할 수도 없게 되면서 고문의 강도가 증가합니다. 물방울의 규칙적인 리듬은 감각을 정교한 심리적 고문으로 바꿉니다. 희생자는 다음 물방울을 계속 기다리고
떨어질 것을 알지만 각 물방울 사이의 간격을 조절할 방법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큰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이해하거나 막을 수 없는 감각을 통제하기 위해 희생자의 마음이 고군분투하도록 강요하는 데서 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물방울 고문은 몸을 마비시킵니다. 다음 물방울을 기다리느라 근육은 점점 굳어집니다. 신경계는 지칠 때까지 자극을 받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고문은 미트 버터와 같은 현대 프로그램에서 과학자들과 블로거들에 의해 실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춥고 약간 불편했을 뿐이지만 점차 신경이 지쳐가고 통증과 호흡곤란을 느꼈습니다. 참가자 모두 육체적, 정신적으로 끔찍한 반응을 경험했습니다. 고통 척도에서 이 형태의 고문은 40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희생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매우 미묘한 종류의 심리적 고통입니다. 이와 함께 물방울 고문은 바로 다음 부분에서 훨씬 더 잔인한 형태의 고문으로 빠르게 대체되었습니다. 유다의 요람. 유다의 요람은 중세시대에 매우 야만적인 도구였으며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고문 도구의 사례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고문하는 데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 도구의 아이디어는 매우 간단합니다. 요람은 의자 다리와 비슷하며 위쪽에 뾰족한 피라미드 부분이 있습니다. 희생자는 이 도구 위에 매달려 천천히 아래로 내려갑니다. 도구 꼭대기의 뾰족한 부분이 생식기를 찌릅니다. 그런 다음 희생자는 갑자기 떨어지고 몸이 찢어집니다. 정말 끔찍하죠? 이 방법은 희생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연장하기 위해 고문자는 밤에 밧줄로 희생자를 끌어올리고 다음날 형벌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살아남더라도 감염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수준이든 이 도구의 희생자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 척도에서 79점을 받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가치다. 몽골의 잔인한 풍습. 몽골에서는 아주 먼 옛날 여자들이 간통죄로 몰리면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있는 쇠창살 우리에 갇혀 서서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옆에는 약간의 음식과 물이 담긴 그릇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은 갈증과 굶주림 속에서 방치된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주기 위해 멈추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좁은 틈 사이로 손을 뻗어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리 안에서의 죽음은 빨리 찾아오지 않았고 희생자들을 끈질긴 사투로 내몰았습니다. 그들은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기력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사진작가 알베르 카엔이 1913년 7월 몽골을 여행하던 중 촬영한 유명한 사진은 절망 속에서 쇠창살 우리 안에서 쇠사슬을 풀려고 애쓰는 허약하고 지친 여인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알베르 카엔 목격자는 그 순간을 기록만 할 뿐 희생자를 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것이 이곳 사회에 깊이 뿌리 박힌 낡은 관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가두는 낡은 관습은 일부 아시아 국가의 봉건 시대에 강에 떠내려 보내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아시아 여성들의 삶을 지배했던 잔인함과 가혹한 법률에 대한 명백한 증거이며 모든 시대를 통해 잊혀지지 않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따라서 이 형벌 방식은 고통 척도에서 108점이라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쥐를 이용한 사형. 만약 여러분이 왕좌의 게임 시리즈의 열렬한 팬이라면 중세시대 유럽에서 흔했던 끔찍한 사형 방법인 쥐를 이용한 잔인한 사형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형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며 희생자를 극도의 공포 상태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과정은 쥐를 희생자의 몸에 고정된 금속 축 안에 가두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보통 배 부분인데 범죄자는 손발이 테이블에 단단히 묶여 저항할 수 없습니다. 준비가 되면 집행자는 금속 축을 가열하기 시작하여 쥐들이 견딜 수 없는 격렬한 열기를 발생시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쥐들은 생존 본능에 따라 탈출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길은 희생자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희생자는 미친 듯이 물어뜯는 쥐 한 마리 한 마리에게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점점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갉아먹히게 됩니다.
미친 쥐들, 뜨겁게 달궈진 금속 소리, 희생자의 절규가 가장 끔찍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마침내 죽음은 극도의 고통 속에서 찾아올 것입니다. 희생자는 육체적으로 학대받을 뿐만 아니라 공포와 공포에 휩싸여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야만적인 형벌에 대한 끔찍한 기억을 남기면서 이러한 형태는 1980년대까지 남미에서 나타났습니다. 고통 정도 척도에서 112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최고점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황소 누이세는 브라질 용감한 황소뼈라는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이 형벌은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속이 빈 황소는 안쪽 문에 부착된 단단한 조각과 함께 순수한 누이세로 주조되어 죄인이 형벌을 견딜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습니다. 희생자는 황소 몸 안에 갇히게 되고 아래에서는 금속 덩어리가 뜨거워져서 금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할 때까지 계속 불에 탑니다. 희생자는 뜨거운 오븐에 넣어둔 거대한 꼬챙이 고기처럼 천천히 구워질 것입니다. 물론 화상과 질식사로 인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함께 황소 누이세는 신음소리를 마치 짝짓기 하는 황소의 울음소리처럼 증폭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것은 희생자를 고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문당한 사람의 뼈만 남았을 때 처형자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시장에 장신구로 판매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때조차 강력한 모욕을 가하는 것입니다. 고통 척도에서 130점이 황소 누이세에 대한 점수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승자는 서양인이 아니라 아시아인에게서 나왔습니다. 능지처참 또는 링츠, 봉건시대 중국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 중 하나인 사마분시, 참수, 공개 처형과 같은 형벌 중에서 능지처참은 비할 데 없는 잔인함으로 가장 야만적인 형벌로 여겨졌습니다. 능지처참은 한자로 천천히 자르는 것을 의미하며 살을 한 조각씩 베어내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희생자는 죽음이 닥치기 전에 몸에 수천 조각의 살이 베어져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봉건시대 중국에서 반역, 반란, 부모 살해 등의 죄를 범한 사람들은 능지처참에 처해졌습니다. 능지처참 과정에 대한 많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범죄자는 기둥에 묶이고 사형 집행자는 날카로운 칼로 살을 한 조각씩 베어내 죽음에 이르도록 합니다. 또는 범죄자는 눈, 손, 코, 손가락, 발가락과 같은 작은 부위를 먼저 베어낸 후 팔, 다리, 어깨 또는 몸통과 같은 큰 부위를 절단합니다. 잘라낸 살은 본보기로 공공장소에 전시됩니다. 다른 사형 방법과 비교했을 때 능지처참은 가장 끔찍한 형벌입니다. 범죄자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지만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규정된 횟수의 살을 베어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죽을 수 없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희생자는 약 3,000번의 칼질을 당해야 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형벌을 받는 과정 동안 어떠한 진통제도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방법은 중국 본토에서 1905년까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고 오늘날의 끔찍한 비디오의 우승자는 140점 만점에 140점을 기록하며 극점에 도달했습니다. 고통점수 140점 만점에 140점.